중국 수출이 회복이 되면은 한국 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나가는 품목이 이런 IT 쪽, 반도체나 전자기기, 철강, 석유화학 쪽입니다. 2분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수요가 좋아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편한 관점에서 투자하신다거나 업사이드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설 때는 좋아지면 하이닉스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얘네들 업사이드보다는 소부장 업체에 집중하는 게 좋겠지만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괜찮아질 것 같다. 일단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주식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과거부터 해서 한번 되돌려서 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정점 및 둔화 사이클 있었고 지금은 경기 저점 및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정점을 기록을 했었던 거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죠. 그 선행지수 기준으로 21년 4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거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21년 4분기와 22년 2분기 사이가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실적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3분기부터 최근 1분기까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를 했죠. 인플레이션 통과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안정되고 채권 금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금리가 금리 인상이 정점에서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피크아웃을 했고 최근 월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하지만 원화 자체는 좀 약세이거든요. 수출 증가율 감소하는 게 정점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원화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1분기가 아마 실적으로는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될 거고, 그 실적은 반도체 업종들이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리는 안정되면서 또 오히려 더 하락하고 금리 인하까지 되게 되는 거고, 기업들이 이미 가격에 전가를 한, 인플레이션을 가격 전가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서 비용이 완화되고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매출 기준에서는 수출이 반등해야 되고 기업의 실적, 이익 기준에서는 ROE,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뭐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장은 사실 좀 요즘에 요 며칠 좋아요. 2,500을 드디어 뚫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오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500포인트를 안착하는 시도가 이번 4월에 계속 있을 것 같고, 5월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수의 큰 하락은 이제는 없을 것 같다. 뭐 조정은 있겠지만 기간적으로 조정 혹은 소폭의 가격 조정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이유가 2023년 올해 시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 때문인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인플레이션 금리가 하락하고 중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한국이 드디어 수출 증가율이 반등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금리는 2분기 돼서 에너지 가격 하락이 헤드라인 CPI를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주거비가 지금 서비스 물가가 계속적으로 스티키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코어 CPI가 본격적으로 하락되는 게 2분기부터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이 금리 하락은 우선적으로 캐펙스에 중요합니다. 이거가 투자라고 하는 캐펙스가 확대되는 시점이 됐고 이 정책 효과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중국이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이거는 국내의 중국 소비주들 좋은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중국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통과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수출 증가율은 2분기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반등을 하지만은 수입 증가율은 오히려 반등 폭이 낮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될 거고, 빠르면 5월부터는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기업 실적 개선 요인이 될 것이고, 지금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월별로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 수출은 이제 역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먼저 반등을 시작한 품목들을 보면 일반 기계, 그리고 석유화학 등이 있는데, 이런 품목별로 수출이 회복되는 순서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어쨌든 증시는 안착했고 다시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시진 않는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지수라는 건 주가의 합이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은 수출이 결정을 하고 이익은 이런 물가 요인이 큰데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반등한다고 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지수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히려 경기 침체 요인이 강화되면 이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경기가 둔화되고 뭐 중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추가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제가 GDP, 실제 GDP의 감소를 의미를 하는데 뭐 사전적으로는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주가의 관점에서는 기업 실적이 중요한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S&P 500 기업들의 분기별로 실적 추정치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추정으로 봤을 때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1분기는 전년 대비 6.8%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 분기 연속 기업들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미국의 시장도 한국의 시장도 경기 침체를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기 침체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GDP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GDP는 소비하고 투자 순수출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이 되게 중요하고 미국은 소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가 회복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한국은 수출이 회복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이 한국의 수출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의 소비가 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되고 아니면 글로벌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IRA 법안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데 저는 이 IRA 법안의 본질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고 투자가 증가가 되면은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인 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펙스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방향성과 그 회복되는 품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 선행 지수는 독일, 중국, 그리고 미국, 한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기록을 했었던 게 중국이었고 이제 한국이었고 미국이었고 독일이었죠. 근데 독일과 중국은 작년 12월에 저점을 기록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지만은 주식 시장이 뛰어드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경기 선행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기록을 한 거는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정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되돌아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2021년 4월이었죠. 이때가 지수가 아마 제일 고점이었을 거고요. 한국은 아직 저점을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3월에 98.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4월에 이게 반등을 하게 되면 혹은 5월에 반등을 하게 되면 이 3월이 가장 낮은 지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가 지수가 저점이다라는 건데 선반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할 때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 이게 독일이나 중국을 봤을 때는 후행적으로 미국과 한국도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할 시점이 2분기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 사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좀 어떤 주식 사야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 주도 섹터는 베스트라고 해서 네이밍을 했는데요. 베스트 말 그대로 BEST 4개의 주도 섹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B는 누가 뭐래도 지금 주도 섹터는 배터리 2차 전지죠. 돈은 이쪽으로 다 몰리는 네, 여기에 적어도 30% 50%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이 확산될 것 같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E는 에너지 쪽은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혹은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이 중요해지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수소, ESS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이 확장되고 있고 중동의 캐펙스도 기존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원유라고 하는 에너지를 채굴하는 데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의 석유화학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에너지 전환이 캐펙스 관점에서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메모리 사이클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변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의 회복이 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요. 결국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반도체 내에서 어떤 밸류 체인이냐라고 보면 삼성이든 하이닉스
하이닉스든 혹은 마이크론이든 향후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트렌드가 뭐냐, 여기에 따른 소부장 업체 중에서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섹터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안정되고 하락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분야,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출과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수출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수출이 뭐 월 기준으로 반등을 했느냐, 아니면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베스트 4가지 주도 섹터로 보고 있고요. 섹터의 비중은 위로 갈수록 높은 비중으로 저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차 전지에 가장 집중하고, 2차 전지에 또 파생되면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비, 부동산 관련된 내수 관련주들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라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소비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된 소비 회복이 중요하고요. 다만 미국은 좀 후행적으로 소비가 좀 더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회복되면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제는 전기차죠.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이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필수 소비재 혹은 내구 소비재도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소비재들 있고요. 더 나가면 의류까지로 해당이 되는데, 의류는 좀 내구 소비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구 소비재는 좀 더 부피가 큰 소비재를 보는데, 자동차가 아니면 IT 가전제품, TV 시장이나 PC 시장 이런 쪽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건설주가 굉장히 주가 부진한데 그렇죠. 지금 금리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출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 조금 후행적일 겁니다. 대출 시장이 좀 풀리고 분양 시장이 좀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건설주는 후행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점에서 건설주를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도 언급해 주셨는데 캐펙스가 좀 중요한 이유 뭘까요? 캐펙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5년, 10년을 주도할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이 캐펙스는 미국도 중국도 투자를 늘리는 분야입니다.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 자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반도체에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에너지도 그런 상황이죠. 이런 섹터들이 캐펙스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투자가 집중됐던 분야에서 부족한 분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 저희가 투자가 집중된 분야는 소위 IT 쪽의 소프트웨어 쪽이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거기 관련된 플랫폼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투자가 과잉이 있었던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이미 이제 결핍됐던 부분은 과거 2000년대 혹은 1990년대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산업재 쪽, 중국 중심으로 혹은 아니면 제3지대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2010년도에는 투자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그랬고요. 이쪽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결핍에서 과잉에 그런 시기로 가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과거 트렌드 2018년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2022년 러시아 침공을 겪으면서 세계화가 아닌 반세계화, 신냉전, 인플레이션 이런 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IRA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중국이라는 국가는 인플레이션 수입을 담당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수입하지 못하는 국가가 됐고 기술선도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경기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는 모든 핵심 이슈들이 IRA 법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투자 관점에서는 올드 이코노미 쪽의 투자가 뉴 이코노미 쪽에 혁신을 연결을 시켜서 결국 경기 회복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올드 이코노미 쪽은 구조조정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과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그쪽에는 투자의 수혜가 집중이 될 거고요. 이제 뉴 이코노미 쪽은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은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투자의 수혜가 오히려 압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오히려 올드 이코노미인데 성장 섹터로 가는, 성장 기업으로 가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그런 쪽은 꼭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광물과 관련된 부분 뭐 그런 쪽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펙스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미국의 국방을 제외한 자본재 수주 부분을 보면은 과거 20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이 늘어나는 게 될 거고요.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성장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라든지 이러한 자본재에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지표랑 뭐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뭐 지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수출 지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 한국은 수출 비중 70%인 국가입니다. 그 말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70% 기업의 매출은 수출이 담당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다는 거는 전년 대비 이 회사가 역성장을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보면 수출 증가율이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여전히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가장 낮은 16.4%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2월에는 7.5% 마이너스로 회복을 했는데 3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13.6% 둔화가 됐습니다. 이 4월에 과연 이게 회복이 될 것이냐, 더욱 나빠질 것이냐, 회복이 되더라도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먼저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1분기에 보면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강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에 수출이 회복됐던 부분이 컸고, 실제로 디스플레이 가격, 패널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좋았는데 2분기에는 이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회복됐을 때 그래야 한국 전체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지표가 중요한데, 이 수출이 늘어나야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고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현재는 이 1분기에 수출이 어디가 좋았느냐, 3월까지 수출이 어디가 좋았느냐가 지금 주도 섹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죠. 2차 전지가 오늘 쉬다 보니까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 물론 투자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 품목 중에서 2분기에 이 마이너스 U를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어디가 될 것이냐, 뭐 반도체도 보면 2월 대비 3월이 좀 줄였습니다.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여전히 지금 부진합니다. 6월 대비해서 3월은 마이너스 33%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주목할 거는 지금 중동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성장하는 요인은 배터리 혹은 전기차, 앞서 이제 품목별로 자동차나 2차 전지는 미국 쪽에 수출되는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던 요인이었고요. 중동은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이 성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캐펙스와 관련된 기계, 철강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된 건데, 후행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중동의 캐펙스 사이클이 회복이 되고 중동 쪽에 수출이 늘어나면 인도나 중국 쪽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중국의 회복이 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하고 한국 수출은 동행을 하는데, 지금 먼저 중국 제조업 PMI는 크게 반등을 했던 상황인데 수출은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2분기에 충분히 이 대중국, 중국항의 수출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더 줄었나요? 실제로 리오프닝을 하기 전에는 쪼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더 락다운, 우리가 제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거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풀어줄 거야 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1월, 2월에 좀 그랬었고요. 3월부터 조금씩 풀어주고,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슈가 이제 3월 말부터 풀렸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른 한국 수출의 회복은 4월부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부터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보고 있고, 중국 수출이 회복이 되면은 한국 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 수출이 많이 나가는 품목이 이런 IT 쪽, 반도체나 전자기기, 철강, 석유화학 쪽입니다. 이쪽에 2분기에 대해서 2분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 여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미 2,500 좀 오니까 많은 분들은 또 뭔가 지금 또 마음이 이제 안전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금 사긴 또 많이 올랐는데 늦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늦은 것 같은지. 저는 2,100, 2,200대 좀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식을 잘 안다기보다 떨어질 바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앞서 2,500포인트 안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은 지금 2차 전지는 많이 올랐고 다른 쪽은 투자하고 싶지만은 잘 모르겠고, 근데 지수 전체를 보면은 2,500포인트를 넘어갔고, 이게 3,000을 가든 3,500을 가든 안 보인다. 근데 2,500에서 3,000을 보고 투자해도 지수는 20% 상승이고 2,700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10%가 안 오르는 건데 내가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좀 늦은 게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2023년에 순위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가 13.6배 정도 합니다. 코스피가 과거 13배를 넘어섰던 시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수가 비싸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라고 보는데, 앞서 그냥 방향성 측면에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부터 회복되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이 아닌 내년 실적이라는 거죠.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코스피의 전체 순이익이 이제 113조 원 정도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작년 대비해서 21% 정도 역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쪽이 78% 역성장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48조 원의 순이익을 냈었는데 작년에
전에 지금 10조 원밖에 못 내는 거죠. 이거 완전 지금 하이닉스는 적자가 5조 원이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근데 이게 24년이 되면은 175조 원이 되면서 62조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 62조 원 늘어나는 기준으로 175조 원으로 보면 내년 기준 PER은 8.7배거든요.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PER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 내년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려고 할 텐데 시장이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약하게 와야 되고 그럼 지금 선반영이 되는 이 컨센서스가 얼마만큼 더 하락을 할 거냐.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멀티플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은 그래도 9배 정도 수준이면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실적이 될 것이고 24년 순이익 62조 원 증가분 중에 37조 원의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삼성전자는 감산을 했지만 이제 반도체는 최악은 지나간 것 같지만 과연 내년에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어서 실제로 이 실적이 나올 것이냐,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과거 평균 10.5배 정도 기준으로 보고 내년에 컨센서스가 분명히 여기서 좀 더 하락할 겁니다. 한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지수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한 10% 정도 여기서 그러면 2,800포인트 정도 수준, 2,700에서 2,800포인트 정도 수준은 현재 기업들 체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대응하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섹터 중에서는 어느 쪽을 그럼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실적이 유일하게 1월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반등한 섹터가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거든요. 3개월 보더라도 6개월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자동차 쪽은 실적이 괜찮다 생각보다 여기에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 현대차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 뭐 부품이 됐든 전기차 쪽의 밸류체인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무엇보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 소부장으로 들어갔을 때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만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78%가 하락을 했지만 역성장을 했지만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가 큰 거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작년 대비 실적이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오히려 멀티플 더 높게 받겠죠. 그런 쪽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관련성이 높은 쪽이 소위 시클리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철강 쪽 보시면 철강하고 화학 쪽 보시면 좋은데요. 철강 화학은 같이 보시니까 과거에 성장을 못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습니다. 뭐 6배, 7배 정도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최근에 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을 겸하고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이런 쪽이 포함되면서 올라갔었는데 중국 경기 회복되면은 좀 더 이제 구석에 있는 화학주나 철강주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많을 것 같고. 자, 지금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셔서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발표 잠정치였나요? 발표 나왔잖아요. 14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악으로 나왔다고 6천억 정도였다. 근데 그 발표 이후로 그때 하면서 이제 뭐 감사는 뭐 결정했다라면서 주가는 하루 이틀은 좀 좋았어요. 왜 이제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좋았는지랑 그 다음에 향후 흐름 좀.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감산을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더 최악으로 반도체 업황이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기존에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어떤 말씀이냐면은 수요가 둔화되니까 삼성전자의 고객사는 뭐 이런 가전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세트업체가 되는데 그런 업체들 또 혹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업체가 될 것이고요. 그들은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미리 주문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감산을 한다고 삼성전자마저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더 이상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구매하는 거를 미룰 수는 없겠다. 이제 투자를 할 거는 좀 해야겠다. 보게 되는 시점인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 6천억이 나왔습니다.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선에서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제가 평균을 계산해보니 4천억 정도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실제로 제가 내부적으로 좀 듣기로는 조금 마사지도 좀 했는 걸로 보이고 그만큼 데이터가 워낙 월 단위로 데이터가 3월에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좀 더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감산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감산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해 고민을 할 텐데 뭐 10%나 15% 감산이냐 그래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냐 그거는 저희는 수요 회복은 가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을 이제 매일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스팟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오늘 어제까지 보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스팟 가격은. 그렇게 보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길목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 방향도 조금은 이제 맑아짐으로 보아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클은 지나갔다. 그러면 적어도 반도체 쪽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되었다라고 해서 뭐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소재든 장비든 가려고 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슈, 높은 금리,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저성장 이 세 가지 축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투자가 많이 집중됐던 부분은 과잉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20년 전 IT 버블 때 그랬었거든요. IT 버블 때 인터넷, PC 이런 쪽에 투자가 강풍으로 집중이 되면서 관련된 스타트업들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오른쪽 아래 보면은 미국 VC 벤처 투자 금액이 이때 폭증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이 작은 기업들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저것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장도 많이 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버블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드러나게 되고 이 과잉 투자가 터지게 되면서 산업은 구조조정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 앞에 스마트폰 보급 시대 2010년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보급이 됐죠. 신흥국도 보면은 관련된 산업 밸류체인이 엄청 많이 확장이 됐고 또 다른 수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투자가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이 투자를 줄이고 인력에 대한 문제 이게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수요를 둔화시켰을 때 앞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2분기 연속,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3개 분기, 4개 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리스크가 저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은 더 무엇보다 소비의 회복을 기다리기 전에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IRA 법안이든 미국의 뭐 CRMA 법안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고 오늘 정부에서 현대차 쪽 투자 발표도 했던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경기 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거는 2차 전지일 텐데 2차 전지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2차 전지를 이해를 하려면 전기차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세미나 할 때마다 드리는데요. 저희 전기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3단계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전기차이고요. 이 자동차 업체들은 이 1단계 전기차부터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2단계는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카 혹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자동차 시장이 되는 거고 3단계가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되는 건데요. 애플, 구글과 같은 IT 업체들은 이 스마트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가 만나는 곳이 결국 이 소프트웨어 영역 2단계가 될 것이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1단계인 전기차 시장이 보급도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탄소 중립입니다. 각국 혹은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그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으로 자동차를 어제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생산을 2035년 기준으로 전기차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기차 혹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좀 확정되어 있는 미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성장된 기업들의 성장 방향, 실적 성장 방향은 뭐 확실하다. 그래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기 수치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한 걸 보면은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체 대비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총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라고 하면은 순수 전기차도 있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대를 넘겼고요. 이게 침투율로 보면은 합산 침투율이 13.3%를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중국과 유럽은 훨씬 더 높고요. 미국은 이거보다 낮죠. 올해가 되면은 올해는 이 순수 전기차만 1000만 대 정도를 넘길 것으로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판매량은 한 29% 정도 성장을 할 텐데,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날수록 이게 26년에 2,900만 대로 작년 대비 불과 4년 만에 전기차가 3배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의 수요도 3배만큼 성장을 하겠죠. 근데 배터리의 수요는 3배가 아닌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배터리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의 이 양극재 양이라든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소요량을 보시면 작년에 87만 톤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26년이 되면은 337만 5천 톤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거의 4배 정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극재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간다라는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성장은 확실하다. 이게 근데 또 2030년이 되면 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침투율이 33%가 아닌 뭐 40%, 50% 수준을 갈 수 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장하는 산업 2차 전지 밸류 체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크게 이렇게, 요게 이제 구글링에서 나온 자료인데 너무 설명을 잘 해놔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광물을 채굴을 해서 배터리를 만듭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게 되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재활용이 들어간 거죠. 이 다 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용량이 떨어지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재사용과 관련한 ESS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드는 그 순서가 있죠.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이 핵심 법안이 IRA 법안이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 아래쪽은 배터리의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LFP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LFP 확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NCM 쪽입니다. 오른쪽 NCM, 그리고 삼성의 SDI는 NCA라고 하는 쪽을 잘하고, 이 삼성의 SDI 때문에 성장한 기업 에코프로 BM. 향후에는 NCM도 성장은 물론 하지만은 비중 자체는 LFP 그리고 NCA 이런 쪽의 비중도 같이 좀 늘어날 것이다. NCM 대비해서 오히려 LFP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도 LFP를 생산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25년, 26년에 다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 뭐 작년부터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했을 텐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2차 전지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성장이 이제 주가는 좀 박스피 가치 있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뭐 아주 뭐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가는 저희가 실적하고 멀티플의 함수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똑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멀티플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실적이 성장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에 부진했던 이유는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데 7월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하반기에는 둔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둔화되고 양극재도 수출 데이터가 둔화됐었는데,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뭐 다른 OEM 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자동차 가격. 그렇게 되면은 진짜 수요 둔화가 오면 전기차는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1월이 되고 2월이 되니까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양극재 글로벌 수출 데이터를 보면 1월에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게 되는 거죠. 셀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 가격을 보면 둔화됐거든요. 실제로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양극재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양극재가 주도하는 시장이 왔었던 거고, 두 번째 이슈는 멀티플 상승이 이 IRA 법안이 불을 지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멀티플을 상승시키려면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그렇습니다.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점유율이 높아지기 위해서 미국 시장이 중요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해버리니까 한국 업체들, 뭐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성장률도 높아지고 점유율도 높아지는,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게 기대되다 보니까 멀티플 자체도 올라가 버린 거죠. 실적도 좋아지고 멀티플도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곱하기 함수로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2차 전지 성장은 미국이 좀 주도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조금 이슈인데요. 네. 2020년에는 유럽이 주도했었고요. 유럽이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을 했었고, 전기차를 보면 2021년과 22년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던 시점 때문이었고, 올해부터 미국은 10년간 장기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IRA 법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 법안들이 있지만은 충족을 해야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이외 지역의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보조금을 늘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요는 미국 중심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상황에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침투율을 보시면은 유럽이 22년 합산 기준으로 한 24%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중국이 30%를 넘어갔었습니다. 침투율이 지금 선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미국은 7% 정도대에 불과합니다. 이제 미국도 향후 3년 정도, 4년 후에는 20%대 30%로 가겠죠. 그럼 성장률은 미국이 향후 3, 4년간은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3월에 발표된 IRA 세부 법안 시사점이랑 좀 2차 전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광물 확보입니다. 이 핵심 광물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급해진 거는 미국과 유럽이고요. 이 핵심 광물을 국가 단위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광물을 정제하고 재련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겠다, 혹은 자국에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OEM 업체가 도요타였거든요. 도요타가 최근에 보면은 2026년 기준으로 150만 대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업계에서 얘기는 좀 보수적인 도요타마저도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시사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에다가 공장을 빨리 짓고 배터리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중국 내에서 소재를 생산해봐야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특히 한국에 들어와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한국에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러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슈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원재료 확보, 중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해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늘리게 되면은 이슈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확보가 유리해졌고 북미에 대한 투자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좀 더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주가는 전액 분리막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는 북미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결국은 셀 업체뿐만 아니라 전액과 분리막 업체들도 AMPC라고 해서 생산량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핵심 광물과 마찬가지로 내재화 혹은 국산화 이런 이슈가 중요한데요. 광물을 자국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슈가 중요하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자동적으로 중요해지고,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가 전구체인데요. 이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중국을 배제하고 전구체를 내재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전구체 관련된 에코프로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을 거고요. 이 LFP는 한국 셀업체들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거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다 보면 중국이 했었던 역할을 한국 업체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이 미국 내에서 LFP 공장을 지어서 저가형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LFP를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OEM 업체들은 자체적인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한 생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관련된 국내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 쪽에서 LNF가 있었고, 최근 동박 쪽에는 SK 넥실리스, SKC죠. 이쪽에 공급 계약 논의가 또 있고,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쪽으로 공급 논의, SKI 테크놀로지까지 좀 논의가 확산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좀 시사점이 있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럼 또 주목할 2차 전지 트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소재에 대해서는 양극재 중심으로 혁신을 해왔던 부분을 좀 다른 소재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재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의 함량을 80%, 90% 올려가면서 이게 다른 해외 업체들, 해외 양극재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였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중국이 배제되니까 중국 양극재 업체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 양극재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가형의 케미스트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FP라든지 혹은 이제 하이망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쪽에 대한 양극재 소재 개발을 에코프로도 LNF도 지금 포스코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고, 이 양극재 하이니켈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한계가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는 음극재 단에서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응급제를 얼마만큼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은 현대차가 내년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응급제를 10% 정도 첨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10% 정도 첨가하는 거는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입니다. 현재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대두전자 제로가 유일한 상황에서 3월부터 한솔색 케미칼이 양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SKC가 또 양산을 하고 또 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실리콘 응급제 첨가가 늘어날수록 같이 따라가는 핵심 소재가 CNT 도전제입니다. 유일하게 현재 응급용으로 양산하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도 주가가 그래서 좀 부각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이 CNT 도전제 쪽을 LG화학 혹은 동진 세미캠 등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OEM 배터리 내재화나 배터리 공급망 다변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국내 업체들의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테슬라 결국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내재화 하더라도 국내 소재 업체들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뭐 원통형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삼성 SDI가 잘하는 원통형인데 삼성 SDI가 다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든지 혹은 원통형을 생산하지 않아도 원통형이 필요하지 않았던 GM이나 포드와 같은 업체들도 원통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안전성 이슈 때문에 원통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밸류 체인도 주목받고 있는데 뭐 원통형 쪽의 핵심 소재로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쓰입니다. 관련된 TC시스트 주가 급등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고요. 폼팩터의 변화라고 하면 기존에 셀을 만들고 다음에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들게 되는데 중간에 모듈을 없애게 되고 또 팩을 없애게 되고, 이게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셀을 붙여가지고 아예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밀도는 높아지고 오히려 이제 원가는 절감되는 이슈입니다. 이런 쪽에 수혜도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인 전망이긴 하지만은 아직 양산되려면 많이 남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가야 되는 방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27년이나 뭐 30년이나 그런 얘기들 많지만은 주가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이미 내러티브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수화, 오늘 또 급등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면서 이거는 좀 테마성으로 뭐 이슈적으로 기존에 본업이 있는데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피에서 추가 질문 좀 들어보면 현대차가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응급제를 10% 첨가하겠다고 했는데 실리콘 응급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면 기존의 응급제가 인조 흑연이 있고 이제 천연 흑연이 있는데요. 이 기존의 흑연 응급제에서 실리콘을 얼마만큼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극재 그 이상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뭐 엔솔하고 대두전자대로 한 5% 정도 첨가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8% 정도 첨가하는 걸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이오닉 내년에 현대차 아이오닉은 10%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10% 정도를 첨가를 하게 되면 이 배터리 밀도가 한 30% 정도 좋아지게 됩니다. 똑같은 양극재를 쓰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30% 높아지고 이론적으로 15%를 첨가하게 되면 밀도가 50%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실리콘 응급제를 계속적으로 첨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열이 발생되거든요. 이 균열을 잡기 위해서 CNT 도전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CNT 도전제는 양극용하고 음극용이 있는데 음극용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극용 CNT 도전제를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가 나노 신소재로 알려져 있고 제2, 제3의 업체들이 양산을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늘어날수록 CNT 도전제도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OCI 아시죠? 네네. OCI가 폴리실리콘을 아실 겁니다. 태양광 쪽의 핵심 원재료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인데 과거부터 실리콘을 잘 만지는 화학 업체죠. 이 실리콘을 가지고 이 배터리 쪽의 소재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상반기에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CI가 실리콘 응급제 혹은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소재 혹은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뭐 조인트 벤처나 M&A나 준비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변화되고 있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본업에서 추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의 핵심이 핵심 광물의 중요성과 이제 중복 투자로 말씀해 주셨는데 광물은 어떤 섹터나 이제 기업이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이 광물은 채굴도 중요하고 가공이 중요한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채굴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굴을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 뭐 그 부분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인도네시아나 뭐 아르헨티나가 그런 이슈이고 중국도 이 채굴 시장에서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자본이 중국을 배제하고 채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주목받고 있는데 더 지금 중국에 압축되어 있는 비중이 높은 쪽이 가공 분야입니다. 재련을 하거나 정제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거를 미세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해야지 NCM 배터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탄산 리튬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사에 보면은 또 자세히 보면 탄산 리튬 공급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럼 탄산 리튬을 가져와도 실제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지 못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공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가공과 관련된 설비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재련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존 본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이제 지주사 중에서는 두 개 업체가 있죠.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를 해서 원재료를 만들고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통해서 양극재도 만들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실리콘 응극재도 하고 향후에 전고체 전지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배터리 전반적인 밸류체인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보면은 기존에 광산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재련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고려아연 말고도 기존에 재련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향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풍이 있고 LS가 있습니다. 최근 LS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도 IRA 법안 때문에 광물 확보가 중요해지고 이 가공, 특히 재련 쪽이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LS가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도 LS가 지금 황산 니켈이라고 해서 지금 고려아연이 하고자 하는 이 황산 니켈이 전구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데요. 이거를 똑같이 LS 계열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고려아연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훨씬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크게 공식화가 안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LS라고 하는 지주사거든요. LS 밑에는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전선도 있고 LS M&M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는데요. 이 LS M&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계속 구리 관련해서 재련업을 했었던 회사였고 이 구리뿐만 아니라 니켈 이런 재련업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황산 니켈을 만들겠다라고 생산하겠다라고 한 게 1분기에 IR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2분기 혹은 3분기 중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를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에서는 또 장비주 수혜도 예상되는데 장비주는 좀 어디 주목해야 되나요? 우선은 수치적으로 먼저 장기 성장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장비의 수주 장비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합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발주 규모를 보면은 21년에는 국내 3사 합산 100기가와트시 정도의 장비를 발주를 했고 작년에는 160기가와트시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배 늘어서 올해는 325기가와트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발주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장비 업체들은 수주가 늘어나는 거가 되고요. 작년에 수주 받은 거 혹은 재작년 하반기에 수주 받은 것들은 올해 매출액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올해의 매출액은 장비 여기 21개 업체를 제가 수작업으로 다 합산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 4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올해는 한 6.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성장할 거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멀티플이 비쌌던 섹터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주도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고 향후에 오히려 수주도 23년보다 24년이 더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받는 수주 기준으로는 수주 잔고는 내년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럼 내년 기준으로 멀티플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눠보면 7.8배입니다. 배터리 장비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럼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우선은 국내 셀 3사 쪽에서 밸류체인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 쪽에 주목을 하자. 그러면서
삼성 SDI의 조인트 벤처가 늘어나니까 여기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의 버전은 SK온 쪽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SK온, SK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SK온이 프리 IPO로 자금 조달을 1.7조 원 정도를 했습니다. 워낙 SK온이 적자였고 SK그룹 전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SK온이 이제 장비를 발주하는 부분이 늦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나온 이슈가 한국에 있는 서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1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20기가와트시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수주 나오는 종목들 보면 다 SK온 쪽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 SK온에 공급을 했었던 주요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았던 요인이었는데요. SK온 주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저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M 플러스, 뭐 최근 톱텍은 수주를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PNT, 윤성 FNC, 윤성 FNC는 상장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요. 뭐 M 플러스 하나기술, 뭐 톱텍, 그리고 원익 PN이 이런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이슈는 한국셀 3사 말고 그럼 어디 쪽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냐. 올해부터 내년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유럽에 있는 업체들,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발주를 할 거다. IRA 법안이 나왔고 유럽의 CRMA 법안이 나왔으면 자국에서도 배터리 업체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혹은 일본 업체, 유럽 업체, 미국에 진출을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국의 배터리 장비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보다는 다르게 2차 전지 배터리 장비는 한국의 기술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이런 업체들 수주를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TSI, PNT, CIS, 하나기술, 엠플러스, 유일에너테크, 뭐 원익 PN이, 코인테크 이렇게 했습니다. 앞서 국내 셀 3사에서 SK온 쪽하고 겹쳐서 보시면은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주목할 만한 업체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레퍼런스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 기회가 많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 업체 AESC라고 있습니다. 엠플러스 고객사인데요. 이 업체가 재밌는 게 최대 주주가 중국이에요. 인비전이라고 하는 신재생 그룹인데요. 원래는 닛산의 자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닛산의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중국계 자본이 인수를 했고 지금 닛산 쪽은 지분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작년 11월에도 미국의 BMW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최근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중국 배제하는 그런 제재 기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일본 기업인데 미국에 투자를 하는 앞서 도요타 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될 건데 기존에 일본 장비 업체들, 배터리 소재나 장비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부족했던 일본이 부족했던 이유는 결국 도요타, 뭐 혼다, 닛산 이런 쪽이 전기차 쪽에 전환이 늦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도요타마저도 빨라진다고 하면 일본 업체가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건 파나소닉, AESC 이런 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OEM 업체들 배터리 내지야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등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기회 요인과 또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위험 요인으로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점유율 자체는 좀 뺏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워낙 시장이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OEM 업체들이 내재화를 해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서 저는 전망해서 26년에 한 33% 침투율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40% 50%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2035년이 되면 전기차만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한 거는 이런 OEM 업체들도 내재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테슬라 경우에도 2030년에 2천만 대를 판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2천만 대를 하면 필요한 배터리 양을 테슬라가 공개한 거는 3테라와트시입니다. 3테라와트시면 3,000기가와트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0%는 자체로 생산하고 70%는 외주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3,000기가와트시는 4680 배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어디냐라고 보면 중국 업체 제외하면 3개밖에 없거든요. 파나소닉, LG, 삼성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SK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3개 업체. LG가 제일 빠르죠. 23년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고 내년에 파나소닉, 내후년에 SI가 양산이 되면 3개 업체가 테슬라의 70%를 가져가는 겁니다.
배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결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이 4680 배터리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국내 배터리 2개 업체 말고도 이쪽에 공급할 수 있는 소재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앞서 LNF도 말씀드렸고 SKC, 뭐 최근에 LG화학의 포스코 퓨처엠의 SKI 테크놀로지, 결국 양극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에코프로 BM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밸류체인이 확장되는 의미로 보면 좀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폐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부각받던데 폐배터리 시장의 리사이클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폐배터리는 앞서 이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폐배터리 자체가 재활용 측면에서 워낙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LG 엔솔 그리고 삼성의 SDI 같은 셀 업체들은 이걸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재고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생산하다 보면은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걸 스크랩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랩 재고 어마하게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LG 엔솔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는 한 5% 정도가 불량이 난다고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불량이 제일 안 나는 수준입니다. 지금 SK온은 그보다 훨씬 낮거든요. 서산 공장은. 근데 폴란드 공장 경우에 LG 엔솔도 10% 정도 불량이 납니다. 불량이 난 셀은 어디에 판매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거를 또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폐배터리 양 자체가 일정 시차를 두고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는 25년부터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용량이 80%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사용을 먼저 하자라고 되고 있고, 한 60%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재활용을 하자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60%보다는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현재는 앞서 그런 불량품 스크랩에서 나오는 부분을 리사이클링 하면서 재활용 업체들, 뭐 성일 하이테크 같은 업체들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향후 25년, 26년부터는 재사용과 관련된 업체들이 성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재사용도 먼저 분해를 하는 게, 택을 가져와서 택을 자체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분해를 해서 모듈이나 또 분해를 한 번 더 하면 셀이 되는 거죠. 모듈과 셀 자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팩 단위에서는 ESS, 산업용 발전용 ESS로 재사용을 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셀까지 분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전자제품 쪽으로 휴대용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25년, 26년부터는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IT 전자기기 만든 업체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성장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면, 많이 오른 이제 2차 전지. 과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저희 방향성,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은 수혜를 받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인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런 밸류체인의 확장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가 확장되는 여러 기업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준비를 한 거는 기존에 본업이 있는데 2차 전지 비즈니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쪽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러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까지 싼데 2차 전지를 했을 때 성장성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지금 40만 원 선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밸류체인을 핵심적으로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고려아연도 뭐 그럴 수 있는 기업이고요. 쭉 SKC 기존에 뭐 화학 비즈니스, 이제 반도체 소재 이런 쪽이 있지만은 동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또 부분이고, 향후에 실리콘 응급제까지 갈 거고요. 대부분 이제 화학이나 철강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성장하지 못했던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앞서 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OCI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많은 또 논란이 있는 게 주도 섹터에 대해서 2차 전지냐 반도체냐,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냐, 혹은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더 살 기회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2차 전지의 비중도 가져가고 반도체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고, 그러면은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이 반도체를 잘하는데 2차 전지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뭐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같은 업체는 반도체를 하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솔케미칼은 3월부터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동진세미캠은 4월부터 노스볼트 쪽으로 들어가는 스웨덴 공장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CNG 도전제 양산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평가받은 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배터리 산업처럼 치킨 게임이라든가 공급가에 뭐 경쟁자 진입 이런 걸로 인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을 어디까지 배제할 수 있느냐. 네. 과거 태양광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디스플레이 산업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반도체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우리나라가 완성품인 셀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 다 장악을 한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소재도 가장 잘 만들고 장비도 가장 잘 만들고 소재와 장비를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향후의 차세대 기술 트렌드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이게 또 최근에 일본 전기차 업체들이 전환이 늦다 보니까 기술 격차는 벌어졌고 중국이 빠르게 따라왔지만은 배제하는 상황이고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 쪽은 미국이 되는데 미국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앞서 이제 배터리 OEM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할 거고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도 스타트업들 자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생겨날 텐데 이들 업체라 기술 격차는 상당 기간은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파이 자체는 여전히 크다. 이거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누군가는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제 2차 전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차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먼 훗날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연간 자동차가 지금 앞서 이제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게 다 100% 2035년 되면 전기차만 판매가 되면 결국은 9천만 대든 1억 대든 전기차만 판매되는 시장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업체들 점유율이 몇 %냐, 뭐 40%까지 갈 거냐, 아니면 20% 정도만 할 거냐,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도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일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디스플레이, 반도체 결국은 성장할 때는 높은 멀티플을 받습니다. 뭐 20배도 받고 30배도 받는데요. 결국 2030년, 2035년이 돼서 다 전기차가 되는 시대가 되면 이거는 예전처럼 성장 산업은 아닐 거거든요. 지금의 마치 스마트폰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멀티플은 일반 제조업 업체 비준의 멀티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억 대 9천만 대에서 거기에 셀을 몇 프로 정도 점유를 하고 그게 마진이 10%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그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때 멀티플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는 앞서 말씀 2035년의 얘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성장성 계속 좋아질 거고 산업이 확장되다 보면 저희 이제 압축 핵심 기업들도 있지만은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은 여러 저희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고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2차 전지를 해야겠다라고 비로소 뛰어드는 시점이 오는 거고 제가 요즘에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좀 미팅을 해보면은 그런 업체들도 뭐 건설회사도 될 거고 일반 소재 업체도 될 거고 이런 업체들이 2차 전지 비즈니스를 실제로 본업에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 또 상장이 될 거고 주식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이 밸류체인 확장에 대해서 주목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뭐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감산의 의미랑 시나리오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삼성전자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가 팩트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저는 이제 매니저이기 때문에 리포트 얘기보다는 다른 현업에 대한 들은 얘기도 같이 섞어서 지금 얘기를 드릴 건데 삼성전자 그룹 차원에서 2월까지는 감산에 대한 논의가 이 정도까지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들어서 워낙 데이터가 안 좋다 보니까 윗선에서 좀 논의가 시작이 됐고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진짜 의사결정이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 정도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했고 그 전까지 삼성전자의 목표는 점유율을 높이는 거였어요. D램에서 점유율을 41%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45%까지 올라갔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줄이게 되니까 생산량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쪽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한 45% 정도 하니까 점유율을 더 이상 높이기보다는 이젠 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감산을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10%니 15%인지 20%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감산을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0에서 15%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삼성전자
를 사야 되는 좀 이슈가 더 큰 것 같고 10에서 15%보다 적다고 하면 소부장 업체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이 감산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고객사라고 하면은 뭐 모바일 혹은 셋터 업체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사갈 거냐라는 이슈인데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굳이 빨리 주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다렸던 거고 반도체 가격은 수요가 부진하니까 더 떨어졌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감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감산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 수요 이 고객사가 오히려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주문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감산의 의미는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좀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감산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좀 바닥을 잡았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으로 틀었다. 중요한 거는 향후의 수요가 실제로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순이익이 10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의 전망은 48조입니다. 48조 정도까지 성장을 하려면 결국 반도체 가격도 뭐 많이 올라야 되고요. 반도체 수요도 올라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도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다. 삼성전자를 지금 살 거냐, 좀 기다렸다가 살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가 아닌 소부장 업체 중에서 골라서 살 거냐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됐다. 하지만 반도체 주가의 전반적으로는 턴어라운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성장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어떤 기회가 좀 있을까요? AI가 이제 계속 뜨고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4차 산업 하면서 반도체 뭐 4차 산업혁명의 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사실. AI에 대한 언급은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2016년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때 알파고의 등장으로 통해서 AI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고 한 6, 7년이 지났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챗GPT의 등장으로 AI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 6, 7년 동안에 뭘 했냐? AI에 대한 투자는 부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챗 GPT를 통해서 모두 일반 대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AI 관련된 서비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D램의 고객사를 보면은 D램 전체 수요의 45%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 35% 정도를 모바일 스마트폰이 차지를 하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애플이 아닌다고 하면은 그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반도체 수요는 데이터 센터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AI가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AI 시장은 AI 관련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CPU, GPU, FPGA, AGIC이라고 하는 반도체들이 있는데 총 액수를 보게 되면은 2018년 알파고 등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왔고 내년 내후년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기존에 이제 CPU 중심에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GPU 중심의 성장이 나왔고 이제는 FPGA 같은 쪽의 반도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을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업체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상장 중에 뭐 리벨리온 같은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많지는 않고 그러면 한국 업체들 수혜는 뭐냐? 첫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장비 업체들 단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장비 중에서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세대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공정 중에 TSV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공정이 중요해진다라고 리포트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것 때문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 업체가 실제로 이 관련된 장비를 글로벌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최근에 일본 업체를 대체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도 투자를 늘렸을 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같이 일했을 때 FCBJ 기판 자체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판에 대한 투자가 삼성전기나 LG노텍도 늘리려고 하고 다른 업체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것 때문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GPU에 SK하이닉스의 HBM3를 씁니다. 향후의 모델도 하이닉스 쓸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는 이 HBM 반도체에서 PIM이라고 하는 구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메모리의 역할은 저장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 연산
처리를 하는 그런 성격의 반도체입니다. 이 PIM이라고 하는 구조의 가장 큰 핵심은 메모리의 역할이 이제 연산까지 확장되는 구조다. 이 메모리의 수요가 필요성이 더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 AI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다. 반도체도 아까 이차전지처럼 좀 밸류 체인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 요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어느 영상을 보고 최근 학술 영상 보고 제가 좀 작성을 똑같이 이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반도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면 국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IDM 업체라고 합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해서 IDM인데 이 시장인 342빌리언 달러 가장 큰 시장이고요. 여기서 메모리만 125 정도 차지를 하는 시장이고 여기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등등 회사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보면 전방 산업은 이제 IP 업체가 있고 장비 업체, 소재가 업체가 있는 거죠. 이들이 장비나 소재가 공급되는 쪽은 파운드리, 이제 오사트, 이제 IDM이 되는 거고,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오사트라고 하면은 후공정,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오사트 자체는 국내 시장은 작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걸 외주하게 되면서 뭐 최근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성장을 했었던 요인이었고요. 대만 업체들이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파운드리와 오사트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TSMC의 점유율이 높고 TSMC가 잘하니까 오사트가 함께 가는 거고, 미국은 팹리스를 잘하는 거죠. 엔비디아, AMD, 퀄컴, 뭐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업체들이 다 팹리스 업체인데요. 이런 업체를 통해서 이 설계 쪽으로 IP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영국에 있는 암이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있고요. 결국 이런 반도체 전방 산업은 모바일 컴퓨팅,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 그리고 디펜스, 특이하게 방산 쪽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우리는 또 이런 IT 쪽뿐만 아니라 뭐 방산, 안보의 중요한 핵심 제품으로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밸류체인으로 점유율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팹리스는 퀄컴 23%, 브로드컴 21%, 엔비디아 18%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팹리스의 팹리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팹리스가 설계를 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거는 파운드리에서 하게 되는데요. TSMC가 52%, 여기 21년 버전이니까 최근에는 58%까지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19%에서 15%로 떨어졌고, 형의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서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좀 전환점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디램하고 낸드, 메모리 쪽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삼성전자가 디램에선 44%, 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 21%. 사실상 디램은 이 세계 업체의 과점이 끝난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규모의 경쟁이거든요. 규모의 경쟁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시장으로 끝났고, 이제 문제는 낸드 시장은 아직까지 과점은 아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36%를 하고, 이제 키옥시아라고 해서 19% 일본 업체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미국 업체 15%, 그 다음이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솔리다임이라고 해서 인텔 쪽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서 20% 점유율을 차지해서 이제 한 2등 3위권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낸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이제는 한 60% 정도 점유율 올라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 낸드 시장을 잡으려고 뭐 최근에 치킨 게임을 한다, 이런 이슈는 있었고, 이 낸드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거거든요. 이런 밸류체인은 국가별로 정리를 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설계 쪽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디램 쪽의 설계는 잘하고 있다. 전공정으로 보면은 전공정은 대만, 한국, 메모리 쪽 일본까지 요 업체들이 이제 장악을 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집중이 됐었고, 미국이 이것 때문에 자국의 생산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가면은 결국 파운드리, 압도적인 대만이 잘하고 있고, 중국도 자생적으로 후공정, 이제 오사트 이쪽으로 많이 키웠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설계 자동화 분야는 미국이 잘하고, IP 쪽은 암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80%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장비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쪽이 잘하는데, 유럽 쪽은 사실상 ASML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 아니면 일본인데요. 미국이 한 23개 장비 유형, 일본이 12개 정도 장비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이 소재 쪽으로 보면은 일본이 장악해버렸습니다. 대만이 유일하게 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쪽을 하고 있지만은 전공정 쪽은 일본 업체가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2019년 보시면은 그때 수출 규제하면서 국산의 이슈가 소재에 가장 컸었고요. 장비까지 국산화되면서 일본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에서 개발이 많이 되면서 수혜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 그거는 지금도 유효한데,
이런 쪽에 이제 일본이 워낙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향후의 방향성이기도 하는데 국내 기업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디램, 낸드 이쪽을 잘하고 있는 건데 가장 약한 파운드리, 후공정 쪽을 키워야 되고 이번에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 파운드리하고 후공정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국제적으로 뭐 리스크가 큰 거죠. 대만이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한국 내에도 생산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키워야 되는 부분은 제일 약한 부분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설계 분야, 그러니까 펩리스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펩리스에 대한 공감대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대차가 자기가 쓰는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은 해외 업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업체는 인피니언이라고 하는 업체, 일본 업체 르네사스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인피니언, 뭐 르네사스 혹은 미국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쪽에 의존을 하는데 이걸 자생적으로 펩리스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안 되고 사실 이거를 생산을 해줄 삼성전자도 좀 약했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 밸류체인이 약하니까 국내에서 고객사가 워낙 약하니까 생산량도 많이 못 늘린 상황이고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우리가 펩리스를 키워줄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좀 생산을 다 하게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하죠.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냐를 주목하시면 그쪽에 오히려 투자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요. 한국이 또 반도체가 이제 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미중 반도체 전쟁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분쟁에서 한국의 기회와 위험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 미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그림에서 이 로직 반도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AI용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선단 공정, 우리가 10나노 혹은 파운드리 이제 3나노 경쟁, 2나노 경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나노 이하를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단 공정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을 보면 대만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TSMC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은 8%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없습니다. 10나노 이하가. 근데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인텔에 대해서 키우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디램이나 낸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대만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좀 분산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TSMC 공장을 일본에다가도 짓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다변화되는 거고, 한국의 경쟁력은 미국에서 그 공장을 TSMC도 짓지만은 한국도 짓게 되면은 대만에 집중되었던 점유율이 조금 분산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실제로 이 펩리스 고객사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고, 오히려 기회가 좀 더 열렸다라고 보이고 있고, 어쨌든 중국을 배제해서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수출도 막고,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선단 공정에 투자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을 하는 거니까 이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회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투자를 늘렸을 때 얻는 것도 있지만은 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핵심이 이제 기술을 좀 오픈을 해라, 뭐 보정을 줄 테니까 일정 부분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좀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좀 주목할 공정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앞서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전공정 경우에는 여러 이제 공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진행이 되고, 일수로 보면은 전공정을 대략 한 200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후공정은 한 달 정도 이내로 해서 후공정 되게 짧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에 그동안 장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고요. 이 전공정 중에서 가장 좀 핵심 저는 공정이라고 보이는 거는 포토 공정인 것 같아요. 포토 쪽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PR, 포토 레지스트, 동진 세미캠이 만들고 있는 그런 소재 쪽이 일본이 90% 이상을 장악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국산화 이슈가 가장 중요한 공정이 포토 공정이 되고, 이 포토 공정이 최근에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제 EUV 공정이라고 아실 텐데요. EUV 쪽으로 이제 포토 마스크 양산을 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공정에서의 기술 개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후공정 쪽에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후공정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건 AI 반도체 수혜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업체들 어떤 데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파크시스템스, 인텍플러스, 뭐 넥스틴, 뭐 이런 업체들 있고요. 후공정 쪽에 장비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공정보다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업체는 적지만은 이 업체들 중에서 일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이제 후공정이 고객사가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TSMC 밑으로 있는 오사트 기업들이 주 고객사거든요. 그러면은 핵심 이슈가 중국도 보면은 자생적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으로 국산화를 했어야 되는 상황처럼 중국도 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어쨌든 중국 내에서 국산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중국으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업체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기존에 중국 고객사를 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목할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금 반도체는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파운드리는 2019년에 들어서 7나노 공정이 시작이 되었고, 2021년에는 TSMC가 5나노, 2020년에 5나노 시대를 끊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4나노를 들어가 서로 이제 먼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정이 선단 공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작년 6월 말에 삼성전자가 3나노 GAA 팻 이 방식으로 공정으로 양산을 처음 시작을 했다는 게 작년 6월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율이 낮고 고객사 확보에 문제가 있고 하지만 향후에 이쪽으로 삼성전자 어쨌든 3나노 쪽으로 먼저 들어왔고, GAA 팻을 먼저 했는 업체인데 그전에는 보시면 이 핀팻 구조는 인텔이 가장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 자체의 시도는 삼성전자가 먼저 했다. TSMC는 결국 내년부터 이 3나노로 들어가면서 이제 GAA 팻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인텔도 3나노 공정.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경쟁은 차세대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GAA 팻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2차원적인 게 3차원이 된 게 이제 핀팻 구조라고 하면은 GAA는 게이트 올라운드라고 해서 4차원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4년부터 TSMC, 인텔이 다 이쪽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 10몇 년 만에 공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소재나 소재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좀 저는 클 거라고 보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적혀 있는 포토, 시각, 증착 같은 전공정이 4번 정도가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이 들어간 소재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시각 경우에는 기존에 건식 시각 중심으로 갔던 게 습식 시각이 선택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공급을 하는 시각에 공급하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같은 업체가 있고, 최근에 이 ALD 공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시각 때문에요. 앞서 습식 시각 때문에 중요한 게 ALD 공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아이피스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뿐만 아니라 증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증착에는 전구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구체도 어쨌든 횟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전구체를 공급을 하는 업체들 보면 솔브레인도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DNF 뭐 이런 업체들이 또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은 업황은 부진하지만은 차세대 기술 전환, 공정의 전환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를 미리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GAA 팻 때 핵심도 결국은 EUV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UV 쪽에는 PR을 공급하는 독립 세미캠, 블랭크 마스크 및 펠리컨, SNS대, FST 이런 쪽이 주목받고 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반도체는 기술 투자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똑같은 웨이퍼 양에서 얼마만큼 다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을 하느냐의 문제이고, 하면서도 원가를 줄이는 문제인데요. 그전까지는 웨이퍼를 크기를 계속 키워왔었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패터닝 자체를 더블 패터닝 계속 쌓아가는 과정으로 갔고, 낸드는 그러다가 또 이제 한계가 되니까 EUV 공정을 갔고, 향후 10년을 주도하는 기술은 EUV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런 3대 업체들의 기술 격차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 EUV를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인텔하고의 또 위협도 될 수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 단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네. 첨단 패키징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보도자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업체들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공정이 좀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차세대 패키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 추가로 해주신다면. 미국에서도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대만 중심이었던 게 한국이나 일본으로 공장이 확대되는 늘어나는 거는 다 파운드리 공장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늘어날수록 미국 내에서 실제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쪽이 후공정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DARPA라고 하는 업체가 이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미국 이 기관은 뭐냐면은 미국 국방성 산하에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여기 기관에서 버짓 예산을 편성을 했는 걸 보면 2022년 대비해서 23년이 급증한 분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를 쳐 있는 이게 KB증권의 자료인데요. 그 동그라미 두 가지의 핵심은 후공정 쪽에 대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미국이 그동안 이 팹리스 자기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압도적으로 잡고 있지만은 공장 자체는 대만에 집중되어 있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면서 기존에 이 팹리스 잘하고 있는 팹리스의 업체와 연결을 하려고 보면 오사트라고 하는 후공정을 키워야 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이고요. 이 배터리도 중복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캐펙스 그런 시대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 정봉정보다는 향후에는 후공정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을 때 국내 기업은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3년 정도 국산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가 점유율이 뭐 10%가 안 됐던 게 지금은 이제 거의 20% 가까이도 올라왔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일부 공정에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포토레지스트의 점유율은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대부분 90%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요.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면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본의 소재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더 좋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더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소재를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쓰려고 하는 생각들은 있을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와서 겨우 국내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완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던 대로 국산화 이슈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었던 소재 업체 혹은 장비 업체는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전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반도체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는지. 삼성전자 하락은 이제 반도체 업황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서 저는 수출이 반등하고 뭐 이런 요인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보는 입장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염려는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 다만 삼성전자를 투자할 거냐 혹은 하이닉스를 투자할 거냐 혹은 소부장 업체를 투자할 것인에 대한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은 단순히 반도체 수요도 중요하고 반도체 가격 반등도 중요한데 저는 삼성전자가 약했던 부분이 키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제 비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혹은 후공정 쪽에 투자를 확대해서 이쪽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앞서 GA의 팹 공정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소분양 업체 쪽은 지금 볼만한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차세대 기술 변화에 따른 수혜를 받는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소재도 될 수 있고 그런 종목에 우선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좋아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나는 좀 더 편하니까 큰 기업이 편한 관점에서 투자하신다거나 업사이드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설 때는 좋아지면 하이닉스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얘네들 업사이드보다는 소부장 업체
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좋겠지만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차장님 모시고 반도체 2차전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로서 좀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이런저런 밸류체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 다 아시면 좋지만 다 아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그때그때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틈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슈이고 어떤 기업이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산업에서 핵심 기업이 무엇이냐를 선정을 하는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배터리 분야에서는 국내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섹터가 많이 있지만 국내가 잘하지만 한국이 잘하지만 반도체 경우에는 한국이 잘하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고 향후에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분야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투자가 늘어나는 분야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고민을 많이 핵심 기업을 찾는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핵심 기업이라고 할 때는 산업이 국내 중심의 산업이면 국내 중심의 핵심 기업을 찾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글로벌 관점의 핵심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잘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은 모든 의사결정이 이제 최우선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결국 기업의 장기 수익 궤적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선행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주가는 과열을 보이고 소외가 되고 다시 과열을 보이는 반복됩니다. 지금 소외되어 있는 쪽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싸다라고 하는 관점이 단순히 저 PBR, 저퍼 관점의 지표 중심의 투자가 아니고요. 투자 대상 기업의 패러다임 앞서 이제 글로벌 관점의 경쟁력,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 기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매니저 관점에서 종목의 순환매를 가지고 이것도 먹고 다음에 이것도 먹고 이 순서를 먹는 그런 관점의 트레이딩이 아니고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의 비중이 높았던 매니저나 개인 투자자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뒀을 거고요. 또 2분기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쪽의 섹터로 넘어가는 좀 순환되는 분위기로 가면은 비중을 조금 옮기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비중 관리 차원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일부 팔아서 언더슈팅이 나 있는 쪽을 비중을 늘리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장기 수익 궤적보다는 나의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측면에서 실적을 분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ROE 개념인데요.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이냐 이건 쉽게 저희가 투자 관점이 아니고 음식점, 가게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초기 자본이 들어갈 거고요. 그걸 캐펙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따라서 또 투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는 오펙스라고 해서 운영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자본이 될 겁니다. 그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올리느냐가 ROE 개념인데요.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곧 자기 자본의 성장률입니다. ROE가 높은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왼쪽 이 표하고 오른쪽 표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왼쪽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100을 올리고 원재료 50 그리고 인건비 20 주고 감가상각비 10을 주고 R&D 5를 투자하면 이자 비용을 5를 주면 순이익 한 10 정도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순이익률은 10%. 근데 자기 자본이 100짜리인 기업이면은 ROE를 10% 정도. 그럼 이 기업은 매년 1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원재료비만큼 가격을 정가를 시켜야 돼요. 그럼 매출도 30만큼 늘어서 130이 되고 원재료비도 30만큼 늘어서 80이 됩니다. 근데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감가상각비는 뭐 똑같겠죠. 근데 R&D비도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고 이자 비용도 금리가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난 가만히 있었는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적자가 나는 거죠. 실제로 ROE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이상의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130이 아니고 원재료비만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고객사를 확대해서 매출 자체가 훨씬 더 점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두 가지 요인을 고민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면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 업체이냐, 경쟁 강도가 약한 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는 비즈니스이냐, 신사업, 신제품을 할 수 있는 업체이냐가 중요할 거고요. 결국 이런 ROE를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현금 흐름, 이익도 그렇지만은 회사에 남는 현금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경기가 불황이지만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나는 2호점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게를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캐펙스 혹은 R&D라고 합니다. 이 캐펙스와 R&D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는 이번 경기 침체 불황기에 많이 갈리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체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ROE, 현금 흐름 관점,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보실 때 가격 결정력, 구조적인 매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렇게 혹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은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잣돈 한 5천만 원 있다면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주도 섹터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스트 기억하시면 돼요. 베스트는 이제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턴어라운드인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섹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좀 분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섹터에서 뭐 10개, 20개 이렇게 투자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 배터리에서도 한 두세 개 투자하고, 반도체에서도 두세 개 투자하고, 신재생에도 한두 개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대여섯 개 정도의 투자 종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밸류 체인에서 핵심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에도 먼저 삼성전자가 먼저 오를 거냐, 하이닉스가 먼저 오를 거냐, 소부장 업체가 먼저 오를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돈으로 먼저 소부장 업체 샀다가 수익 내고 하이닉스로 넘어가고, 이런 식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저는 지금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종잣돈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도 여전히 30% 정도는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에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쪽도 한 30%, 그리고 에너지 전환 쪽 한 20%, 그리고 개별 기업들, 뭐 턴어라운드 관련된, 이거는 완전 지금 바닥에 기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산업 섹터가 많습니다. 뭐 소비재도 있고 부동산, 건설주도 있고, 이런 쪽도 한 1, 20%. 뭐 물론 종목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러다가 투자하시다 보면은 압축이 되실 거예요. 이 기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기업이었고, 이 기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인 기업이면은 안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비중을 계속 옮기는 노력을 하시면 종목은 압축되면서 기대 수익률은 더 커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좀 방어적인 스탠스, 태도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셔도 충분히 좋은 전환점인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주가는 어느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지수도 괜찮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건 이제 매크로에 대한 고민인데요. 매크로 시장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섹터 혹은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터리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몇몇 주도하는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도 또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못했지만 이게 중요한 뭐 이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확실하잖아요. 전방 산업의 방향성이 확실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방 산업에 있는 핵심 기업을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크게 마이너스 나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너무 과열일 때 사는 것보다는 좀 저평가일 때, 좀 가격이 그래도 도올랐을 때 사는 노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분산, 그리고 다음 시장에 대한 좀 전환,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종목을 압축하면서도 여러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이제 다시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투자하실 때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손종호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